엄마, 어디 가지 말고 여기 꼭 있어야 해. 수속하고 올게. 알았지?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뺨을 후려칩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쏟아지는 한방눈이 시야를 가리는데 저 멀리 붉은 미등을 켠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요양원 정문 비탈길을 내려갑니다. 저 차는 제 아들의 차입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 제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아들이라 믿었던 놈의 차입니다. 차창 밖으로 희부연 배기가스를 내뿜으며 멀어지는 그 차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얼어붙어 나올 수가 없었다는 게 맞겠지요. 그저 멍하니 제 발치에 놓인 낡은 보따리 하나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65평생 시장 바닥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손가락이 굽어지도록 악착같이 모은 재산이 고작 이 눈밭 뒤에 덩그러니 버려진 보따리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였을까요? 입고 있는 5리터 패딩 주머니에 손을 깊숙이 넣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플라스틱의 감촉. 작고 딱딱한 무언가가 제 손 안에서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 시간을 딱 4시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아들놈은 평소와 다르게 살갑게 굴었습니다. 엄마, 날씨도 좋은데 바람이나 쐬러 가자. 엄마 좋아하는 오리백숙 잘하는 집 예약해놨어. 그 말에 속는 척 차에 올랐을 때부터 낌새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엔 제 옆에 앉지도 않으려던 며느리가 굳이 조수석에 앉아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차 안에서는 역겨울 정도로 진한 며느리의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 냄새가 마치 시체 썩는 냄새를 감추려는 향 냄새처럼 느껴져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저는 차 뒷좌석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잠든 척했습니다. 칠순 노인의 특권이랄까요? 노인네가 잠들면 귀도 먹고 눈도 먼 줄 아는 그 어리석음이 놈들의 혀를 풀게 만들었습니다. 차가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한적한 국도로 접어들었을 때쯤 며느리가 입을 열더군요. 정민 씨, 이번엔 확실하게 처리해야 해요. 또 마음 약해져서 우물쭈물하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사채업자들 독촉 전화 하루에 수십 통 오는 거 알죠? 이번 달 넘기면 제 가게고 뭐고 전부 압류 딱지 붙는다고요. 알지. 저 노인네도 이제 가물가물한 것 같아. 요양원 가면 오히려 편할 거야. 그러게요. 시어머니 집은 재개발로 없어졌고 우리 집에서 1년 동안 얹혀 사셨잖아요. 그 재개발 분양권 30억은 당연히 우리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30억짜리 분양권을 탐내며 마치 제가 신세나 진 것처럼 말하더군요. 얹혀 살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1년 전 재개발이 확정됐을 때 저는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서 혼자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놈들이 굳이 자기네 집으로 오라며 손을 잡고 눈물까지 글썽이더군요. 어머니 혼자 어떻게 사세요? 우리가 모셔야죠. 그 말을 믿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원룸으로 들어갈 걸 그랬습니다.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자는 척하며 저는 주머니 속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칠 전 시장 전파상에서 산 작은 녹음기입니다. 기계치인 제가 이 녹음기 사용법을 익히느라 돋보기 안경을 쓰고 밤새 설명서와 씨름했던 걸 생각하면 지금도 목이 맵니다. 차는 요양원이 아닌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마 아직 수속이 안 끝났거나 아니면 제가 마지막으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주려는 위선적인 배려였겠지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손녀 서연이가 제 얼굴도 보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가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할머니 언제 가세요? 진짜 방 좁아서서 못 참겠어요. 친구들도 우리 집에 못 오게 하잖아요. 며느리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내 방 생길 거야. 할머니 가시면 내가 그 방 쓰는 거야. 거실에서는 손주 민준이가 게임기를 들고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지나가자 눈도 마주치지 않고 혀를 차더군요. 즉, 할망구 또 왔네. 텔레비전 보려고 했는데 제 손주들 입에서 나온 말이 맞나 싶어 귀를 의심했지만 놀랍게도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게 방으로 들어가라는 손짓만 할 뿐이었지요.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며느리가 따라 들어오며 손에 든 물컵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약 드세요. 건강보조제예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하얀 가루가 섞인 물. 투명한 컵 속에서 가루가 완전히 녹지 않고 가라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눈동자가 제 입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 머금은 채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나가자 저는 재빨리 화장실로 가서 입안에 물을 전부 뱉어냈습니다. 쓴맛과 함께 묘한 비릿한 맛이 혀끝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거실로 나갈 때는 입가에 침을 흘리며 비틀거리는 척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모습을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으니까요. 소파에 앉아 있자니 정말로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 지쳐버린 겁니다. 손녀는 제 옆을 지나가며 코를 막았고 손주는 제가 보는 앞에서 시끄러운 채널을 막 돌려댔습니다. 이게 1년 동안 제가 견뎌온 일상이었습니다. 그날 밤 온 집안이 잠든 시각이었습니다. 손녀 서연이가 제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거실에서는 아들 내외의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정민 씨, 이거 정말 괜찮은 거 맞죠? 만약에 들키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 약은 병원에서도 처방하는 수면 유도제야. 노인들한테 먹이면 기력이 떨어지고 멍해지는 거지.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치매 증상처럼 보이는 거고 병원 가면 노화에 의한 치매 초기라고 진단 나올 거야. 그럼 그때 성년후견인 신청하는 거죠? 그렇지. 법원에서 내가 어머니 재산관리인으로 지정되면 그 재개발 분양권은 자동으로 내 손에 들어오는 거야. 30억이면 우리 빚 다 갚고도 남지. 며느리가 낄낄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정민 씨, 회사 일은 어떻게 됐어요? 그 장부 넘기는 거요. 아, 그거. 다음 주에 신생그룹 사람들 만나기로 했어. 우리 회사 입찰 정보랑 원가 분석 자료 넘겨주면 투자금 2억 보장해준대. 그것도 어머니 돈으로 메워야지 뭐. 정민이 녀석이 회사 기밀을 팔아넘기려 한다니. 그것도 모자라 횡령까지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며느리의 가방이 놓인 곳을 확인했습니다. 소파 옆 테이블 위에 검은색 가죽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출근하고 아들도 회사에 간 사이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손주들은 학교에 가고 집엔 저 혼자였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의욕을 잃어 몇십 년을 운영한 반찬 가게를 접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오전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각종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서,
요양원 입소 계약서, 부동산 매매 위임장, 제 도장이 찍힐 자리까지 표시되어 있더군요. 저는 30년 지기인 친구 말숙이가 가르쳐 준 대로 휴대폰으로 서류를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다시 찍어야 했습니다. 사진을 다 찍고 나서 저는 서류를 원래대로 정리해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 말숙이에게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말숙아, 사진 보낼게. 출력해서 보관해줘. 부탁해. 잠시 후 말숙이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언니, 이게 뭐야?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직 안 돼. 증거가 더 필요해. 녹음한 것도 있는데 그것만으론 부족할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며칠 후 아들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1시쯤 되었을까요? 저는 몸을 일으켜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김 선배님. 다음 주 화요일이면 가능합니다. 네. 서류는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도장도 받아놓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네, 요양원은 선배님이 운영하시는 곳으로 보내면 되죠? 네, 거기가 좋죠. 다른 가족들 면회도 막아주시고. 네네, 감사합니다. 김 선배. 아들놈의 대학 선배였던 요양원 원장. 그 사람도 공범이었구나. 아침에 아들이 출근하고 며느리가 가게에 나간 뒤 저는 아들 방을 살펴봤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회사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입찰 정보, 원가 분석표, 그리고 신생그룹이라는 회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본까지. 제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서류를 휴대폰으로 찍어 말숙이에게 전송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녀 서연이가 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우리 할머니? 곧 요양원 간대. 그럼 나도 드디어 내 방 생기는 거야. 진짜 1년 동안 할머니랑 방같이 쓰는 거 너무 힘들었어. 냄새나고 코 고는 소리 시끄럽고. 엄마가 할머니 재개발 돈으로 우리 강남으로 이사 간대. 대박이지?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다만 제 가슴속 어딘가가 싸늘하게 얼어붙는 느낌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또다시 약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받아 마시는 척하다가 화장실에서 뱉어냈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늙고 초라한 할머니.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날 차에서 내린 저는 요양원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정민이가 제 팔을 붙잡고 며느리는 뒤에서 밀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좋은 곳이야. 여기서 편히 쉬어. 우리 금방 다시 올게. 거짓말. 놈들의 눈빛을 보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이 달려들어 제 가방을 뒤졌습니다. 휴대폰을 빼앗아 갔습니다. 하지만 속옷 안쪽 깊숙이 테이프로 붙여둔 작은 녹음기는 찾지 못했습니다. 방으로 끌려가자 간호사라는 사람이 제 팔을 붙잡고 주사를 놓았습니다. 수면제예요. 어르신이 안정을 취하셔야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정신을 잃기 전 저는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칠이 지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깨어나면 또 주사를 맞았고 식사 시간이라며 가져온 건 플라스틱 그릇에 물을 부어 말아놓은 차가운 밥뿐이었습니다. 이건 물에 밥만 건 뿐이잖아요. 왜 다른 반찬은 없어요? 간호사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꾸 토다시면 밥도 며칠 못 먹고 잠만 주무시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그 말도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간호사가 순찰을 끝내고
복도 불을 껐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로 죽을 것 같았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비상구 표시등의 희미한 빛을 따라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은 잠겨 있었지만 옆쪽 비상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을 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찬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고 발밑이 미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경비실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 경비실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경비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경비원이 화장실을 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경비원이 볼일을 마치고 여기로 돌아오겠지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책상 위에 전화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고 112를 눌렀습니다. 네, 경찰입니다. 여기 경기도 외곽 요양원 앞인데요. 아들이 저를 이곳에 버렸어요. 강제로 수면제 맞고 며칠 동안 갇혀 있었어요. 증거도 있어요. 다 녹음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말수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말수가 나야. 지금 당장 그 서류들 들고 경찰서로 가. 내가 신고했으니까 곧 경찰이 올 거야. 경찰차의 뒷좌석은 낯설 만큼 따뜻했습니다. 엉덩이를 데우는 열선 시트의 온기가 얼어붙은 제 몸을 녹였지만 제 가슴속 한복판에 박힌 얼음 조각은 도무지 녹을 줄을 몰랐습니다. 차는 아들 내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현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경찰관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잠시 후 인터폰 너머로 들리던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고 정민이와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튀어나왔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경찰관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박정민 씨 맞습니까? 노인학대 및 요양시설 불법 방치건으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일단 들어가시죠. 경찰관의 차가운 목소리에 정민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경찰관의 부축을 받으며 현관문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천천히 허리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굽어있던 등이 곧게 펴지고 흐릿했던 눈빛이 맑게 돌아왔습니다. 비틀거리던 발걸음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엄마. 정민이가 뒷걸음질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는 제 변화를 보며 입을 떡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민아, 며느라. 놀랐니? 내가 치매가 아니었다는 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분명 깜빡깜빡하시고. 너희가 내 밥에 탄 수면제 때문이지. 나는 그걸 매번 뱉어냈어. 그리고 너희들이 나눈 모든 대화를 다 들었다. 그때 현관문이 쾅 하고 열리며 말숙이가 경찰관 2명과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언니, 제가 왔어요. 말숙이는 손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님들, 여기 증거 자료입니다. 이 사람들이 시어머니한테 약을 먹이고 요양원에 버리고 재산을 가로채려 한 모든 증거요. 저는 품 안에서 녹음기를 꺼내보란 듯이 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너희들이 차 안에서 집에서 나눈 모든 대화가 들어있어. 요양원에서 날 학대한 것까지 전부 다. 경찰관이 녹음기를 받아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한테 1년 동안 얹혀 사셨으니 재개발 돈은
당연히 우리 거예요. 이어서 간호사의 협박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자꾸 토다시면 밥도 며칠 못 먹고 잠만 주무시는 거예요. 박정민 씨, 회사 기밀 유출 및 횡령 혐의도 추가됩니다. 그리고 김태수 씨 운영 요양원과 공모한 정황도 보이는군요. 경찰관의 차가운 목소리에 정민이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정민아, 내가 탐낸 그 재개발 분양권 30억. 그건 내 명의야. 너희에게 넘길 생각 절대 없으니 포기해라. 정민이가 주저앉으며 벽을 짚었습니다. 그럼 우리 빚은 어떡하라고요? 8억이 넘는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내 돈으로 내 빚을 갚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며느리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1년 동안 모신 건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모신 게 아니라 분양권을 노리고 굳이 데려간 거잖아. 내가 원룸 얻겠다고 했을 때 너희가 뭐라고 했지? 어머니 혼자 어떻게 사냐고, 우리가 모셔야 한다고 눈물까지 글썽였잖아. 전부 내 재산 때문이었어. 그리고 너희가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어. 내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비밀 계좌에 3억을 넣어두셨어. 나한테만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정민이는 돈 앞에서 사람이 변한다고. 아버지는 네 행동을 지켜보면서 이 미래를 이미 다 보셨던 것 같고.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5억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한테 숨긴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너희한테 주지 말라고 하셨어. 그 돈은 내 노후 자금이야.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박정민 씨, 최유진 씨, 노인학대, 사기, 횡령, 기밀 유출 혐의로 체포합니다. 철컥. 차가운 수갑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그때 방에서 손녀 서연이와 손주 민준이가 나왔습니다. 아빠 엄마가 수갑을 차는 모습을 보며 손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아빠, 이게 뭐예요? 서연이가 저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를 감옥에 보내려고요? 할머니 돈 좀 주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해요? 손주 민준이도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했잖아요. 할머니만 없었으면 우리 다 잘 살았을 텐데.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정민이는 횡령죄와 노인학대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며느리 유진이는 노인학대 공범으로 징역 2년을 받았지요. 요양원 원장 김태수는 불법 요양시설 운영과 노인학대 방조로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변호사와 함께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재개발 분양권 30억과 정기예금 2억, 총 32억은 전액 노인학대 방지 재단과 요양원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이었지만 나와 같은 병원에서 시체처럼 누워만 있던 노인들이 눈에 밟혔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밀 계좌에 있던 3억 중 2천만 원은 말숙이에게 줬습니다. 다리가 아프다면서 병원비 때문에 그동안 수술도 미루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례가 아니라 감사의 표시였지요. 나머지 1억 원으로 저는 작은 원룸을 전세로 얻었습니다. 아들이 살던 아파트는 빚 때문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8억이 넘는 빚은 고스란히 남았고 출소 후에도 그 빚을 갚아야 할 겁니다. 손주들은 외가로 보내졌습니다. 며칠 전 말숙이를 통해 들은 소식으로는 손녀 서연이는 외삼촌 집에서 사촌과 좁은 방 하나를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혼자 방을 쓰던 사촌에게 미움을 받고 또 얹혀살이 왔네라며 짐덩어리 취급을 받는다더군요. 손주 민준이는 핸드폰 데이터가 끊겼습니다. 외삼촌이 비용 부담을 거부했거든요.
게임도 못하고 와이파이도 제한당하는 신세가 됐다지요. 사촌들에게는 게임 중독 문제야라는 낙인이 찍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둘 다 할머니에 대한 미안함은 없답니다. 단지 자기 처지만 한탄할 뿐이지요. 오늘도 저는 경로당에서 말숙이와 함께 커피를 마십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볕이 쏟아집니다. 말숙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말숙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언니, 우리 이제 편하게 살자. 우리끼리. 그때 경로당 문이 열렸습니다. 교도관 2명과 함께 정민이가 들어섰습니다. 면회를 허가받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나야.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엄마.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정민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넌 이미 내 아들이 아니야. 내 아들은 그날 요양원 앞 눈밭에서 죽었어. 정민이가 무릎을 꿇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숙이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언닌 잘했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날 지켜준 거야. 저 하늘에서. 여보, 우리도 열심히 키운다고 키웠는데 결과가 이렇네. 그래도 당신이라도 함께한 세월이 있어서 고마워. 언젠가 만날 때까지 그곳에서 나 건강히 살다가 만나달라고 기도해줘요. 파란 하늘이 더 빛났습니다. 마치 남편이 내 기도에 대답해주는 것 같았어요.